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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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2주가 정말 빠르죠. 야외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될 계절인데, 뭐, 영화 기자들은 항상 뱀파이어처럼 극장 갔다가 밤새 뭐 하고, 11시에 일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네요. 음, 오늘, 배동미 기자, 남선우 기자, 올해 칸 영화제 공식 상영작 발표 보셨어요? 네, 유튜브로 생중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또 그 칸에서 트윗으로 남겨주는 그 상영작들 보면서 네, 오늘 저희 공식 트윗에서 정리를 제가 했는데 정말 많은 작품이 와서 좀 재미나게 보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내일이면 그 저희 거리두기가 새로 발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뭔가 새로운 진짜 영화제가 열린다. 음, 이제 진짜 정상화된다라는 느낌이 와닿는 것 같아서 재미났어요. 음, 배동미 기자는 그걸 빨리빨리 번역해서 올리느라 좀 바쁜 오후를 보냈겠네요. 몇 시에 발표했더라? 초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네, 6시에 발표가 되기 시작해서 좀 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몇몇 작품들은 어, 이미 뭐 한 2년 전부터 나가겠지 싶었던 작품들이 예상 그대로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부가 아니라 사실 감독님 당사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겠죠. 우리가 제일 놀란 사람들이 아닌가 싶고요. 혹시 그 몇몇 중에서 뭐 경쟁 부문도 있고 아웃 오브 컴피티션도 있고 뭐 탑건 같은 영화는 아웃 오브 컴피티션이고 그리고 몇 해 전에 새로 생긴 뭐 칸 프리미어 같은 그런 어, 섹션도 있고 뭐 늘 나오는 근데 이번에 처음 발표할 때는 감독 주간이나 비평가 주간은 발표를 안 하잖아요. 나중에 발표를 하는 거죠. 오늘은 네, 비경쟁 부문이랑 미드나잇 스크리닝, 그리고 스페셜 스크리닝, 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시선 이렇게 발표되었어요. 네, 보통 사이드바라고 얘기하는 감독 주간하고 비평가 주간은 또 앞으로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따로따로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적으로는 제도적으로 그 커미티가 아마 따로 있어서 위원회가 그렇지 않나 싶고요. 그러면은 오늘 그 발표가 난 공식 경쟁 부문 또 주목할 만한 시선 그리고 아웃 오브 컴피티션, 미드나잇 스크리닝 이 중에서 눈이 번쩍 떠졌던 혹은 가는 사람 좋겠다 이 영화 봐서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작품이나 감독님 이름이 떠오르는 대로 이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저는 그 루벤 웨스틀룬트 감독 그 스퀘어 가지고 칸 황금 동영상을 봉준호 감독 전해에 받았잖아요. 아, 맞다. 이 감독도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경쟁작으로 가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영화인지 좀 궁금했고 배우들의 면면을 봤는데 그 트루 디텍티브에 나오는 그 배우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우디 에럴슨. 네, 우디 해럴슨? 네, 우디 해럴슨이랑 그 이번에 해리 디킨슨. 네, 해리 디킨스. 죄송해요. 이렇게 그 두 배우를 데리고 영화를 찍었더라고요. 어떤 결일지 아직 뭐 IMDb에도 전혀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좀 궁금했고 한국 영화 역시나 한국 배우들이 출연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랑 그리고 헤어질 결심 박찬욱 감독의 작품은 눈이 번쩍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제 캐리 라이커트 감독님이 비교적 빨리 또 신작을 만드셨구나 해서 반가웠고요. 쇼잉업이라는 영화가 이 공식 경쟁 부문에 나오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루벤 웨스틀랜드 감독은 사실 스퀘어를 상영한 해 아닌가? 제가 칸에서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서로를 아는 사람들한테 소개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황금종려상을 타시는 바람에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죠. 네, 이번 영화 워낙 독특한 작품을 만드는 감독님이라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또 깜짝 놀란 게 이유가 다 다르지만 이 프리미어 섹션에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뭐 최근에 제일 좋아했던 그분의 작품은 클라우드 오브 실스 마리아가 있었네요. 올리비에 아사야즈 감독의 이마베프라는 그 초기작이 또 똑같은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건 뭐지? 뭐 복원판 상영인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리스트를 잘 들여다보니까 시리즈라고 돼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리즈를 했나? 이마베프에 나오는 그
무성영화 시대의 뱀파이어 캐릭터, 도둑 캐릭터를 갖고 뭔가 시리즈화를 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 장만옥 배우가 연기했던 현대 동시대 부분의 드라마를 더 길게 만든 건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 지금 남선우 기자 말씀하셨나요? 아, 네. 저도 좀 기대되는 작품들 얘기해 볼게요. 아, 저는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데이비 크로넨버그가 컴백을 한다 해서 무척 기대하고 있고요. 제목부터 또 심상치 않아요. Crimes of the Future라고 해서 미래엔 또 어떤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 중이신지 크로넨버그 작품을 기대하고 있고 비고 모텐슨, 레아 세도, 크리스틴 스튜어트 이렇게 캐스팅이 돼 있어서 그들의 면면도 네, 기대를 불러일으키고요. 루벤 웨스틀룬드 감독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다리고 있는데 웃긴 게 전작이 이제 더 스퀘어였는데 이번에는 트라이앵글 업 새드니스라는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도형 시리즈로 제목을 짓고 계셔서 어떤 영화일지 너무 궁금하고 유태호 배우가 출연했던 레토라는 작품으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키릴 세렌브레니코프 감독도 신작을 경쟁 부문에 올렸더라고요. 차이콥스키의 아내라는 제목이던데 궁금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차이콥스키라고 하면은 그 성소수자 예술가였는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러시아 쪽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연락하려고 많이 애썼던 세르게이 로즈니차 감독도 경쟁 부문인가요? 로즈니차 감독 작품이 어떤 부문이었죠? 그 주목할 만한 시선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우크라이나의 세르게이 로즈니차 감독 작품도 리스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저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아까 배동미 기자가 브로커랑 헤어질 결심 말해줬는데, 그 이정재 배우의 감독 데뷔작인 헌트도 이번에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분에서 상영되잖아요. 맞아요. 네, 헌트를 많이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 같은 부문인 미드나잇 스크리닝 섹션에서 퀸틴 두피우 감독 신작도 좀 궁금합니다. 음, 디어스킨이라는 전작을 되게 재밌게 봐서, 네, 새로운 영화는 어떨지 궁금하고, 이것도 좀 제목이 웃겨요. 제목이 Smoking Makes You Cough예요. 담배 피면 기침한다. 과연 어떤 영화일지 궁금합니다. 어, 좀 제목들이 다 뭐 한마디 걸칠 수 있는 요소가 있네요. 근데 아까 크로노엔버그 감독 영화 크라임스 오브 퓨처는 언뜻 보면은 이런 영화 이미 만들었던 것 같지 않아요? 크로노엔버그가 이미 만들었을 법한 그런 영화 제목이 아닌가 저는 얼핏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 11시가 됐네요. 오늘 저희가 예고드린 나의 집은 어디인가와 같이 볼 수 있는, 랑데부할 수 있는 영화들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다들 들어오셨나요? 여러분 오늘도 약속된 시간에 저희를 만나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 요즘에 제가 그래서 그런지 날씨 많이 타시는 트위터리안들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며칠 동안은 약간 공포스러울 정도로 포근하다가 또 최근 한 사흘 정도 몹시 찌푸린 날씨가 계속돼가지고 좀 혈압이 낮은 편이거나 날씨에 기분이 크게 휘둘리는 분들은 좀 게다가 여기가 지금이 이제 주말부터는 이제 주말에 가까워지는데 지난 사흘간이 아주 한 주에 한복판이라서 좀 힘겹지 않으셨을까 하고 제가 힘든 김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시네21 스페이스 랑데뷰 세 번째 시간에 다룰 신작 영화는 말씀드린 대로 4월 7일 극장 개봉을 했고 앞으로 왓챠 플랫폼에서 보실 수 있는 나의 집은 어디인가 플리라는 원제를 가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올해 오스카에서 매우 눈에 띄는 후보작이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이 후보지명 리스트를 보다 보면 이걸 한 작품이 동시에 올랐다고? 라고 이렇게 되묻게 하는 세 개 부분 지명을 받아서인데 뭐 가령 뭐 편집, 감독, 주연 이렇게 오르면 안 놀라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후보 지명을 받은 세 부문은 국제 장편 영화상, 그다음에 장편 애니메이션상, 그리고 장편 다큐멘터리상 이렇게 세 부문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분을 동시에 후보 지명을 받은 작품은 역사상 처음이라 그래요. 과거에 2020년에 한이랜드라는 다큐멘터리가 이제 국제 영화상하고
장편 다큐멘터리상 후보에 같이 오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일어난 현상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가 국제 영화상 후보로 자국에서 뽑혀서 아카데미로 보내지는 예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2021년에도 이제 콜렉티브라고 하는 루마니아 영화가 이제 다큐멘터리상 후보와 국제영화상 후보에 같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한 거죠. 이 나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영화는 장편 애니메이션상까지 노미네이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노미네이션을 보면은 우리가 영화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제 대강 짐작할 수가 있죠. 인터내셔널 장편 영화상이니까 이제 비영어로 만들어졌구나. 실제로 이 영화는 이제 감독의 국적은 덴마크고 이제 오스카에는 덴마크 대표 선수로 나왔는데 이 공동 제작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작업을 분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채색은 프랑스에서 했다거나 그러니까 덴마크 안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 뭐 동화는 어디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다국적 투자를 받았던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다큐멘터리 상이다. 거기 후보로 올랐다. 이런 것은 이 영화 첫 자막이 말해주듯이 based on true story도 아니고 this is a true stor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인물이 겪은 일이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의 뼈대는 그 진술이에요. 정말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찍으면 그 일을 겪은 실제 인물을 찍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적어도 그가 자기가 겪은 일을 회고하고 고백하는 진술을 뼈대로 삼는 그게 서사의 뼈대로 삼는 그런 기록 영화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동시에 재밌게도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도 올랐다는 것은 그 다큐멘터리의 형식이 또 있지만 애니메이션과 같이 융합이 돼 있다는 거. 애니메이션이 주고 애니메이션이 필요로 할 때 실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단편들도 그랬고 그랬지만 사실 뭐 애니메이션이 다큐멘터리에 쓰인 것은 이 영화가 최초거나 아주 새로운 현상은 아닙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말씀드린 대로 덴마크 국적이에요. 요나스 포허 라스무센. 라스무센 하면은 왠지 귀에 익지 않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동화책이 중에 한 권이 방랑의 고아 라스무스 막 이런 책이 기억이 나는데 북구 쪽에서 많이 듣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감독은 뭐 조금 낯선 이름인데 우리한테 귀에 익은 인물의 이름이 제작진 중에 있어요. 바로 그 익제큐티브 프로듀서를 맡은 두 명 중에 한 사람이 파키스탄계 영국 배우인 리즈 아메드입니다. 리즈 아메드는 여러분이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배우 사진을 보면 하고 알아차리실 텐데 관타나모로 가는 길이라는 마이클 윈터버텀 영화에도 나왔었고 이게 영국 배우니까요. 그리고 이 제이크 질렌할의 연기로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시는 나이트크롤러라는 작품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아마도 이제 깊은 인상을 영화 팬들한테 새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워즈 사가의 일환이었던 로그원에도 나왔었고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었죠. 오스카 노미네이션 됐던 사운드 오브 메탈이라는 영화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서 무슬림 배우 최초로 남우주연상 후보 지명을 받기도 했던 배우예요. 근데 그래서 점점 더 이 존재감이 커지는 배우인데 또 영화 밖에서는 이번 영화 플리 그러니까 나의 집은 어디인가와 일관성이 있는 행보를 보였어요. 뭐냐면 정우성 씨의 활동으로 여러분이 귀에 많이 익으신 로힝야 난민들이라든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캠페인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의 집은 어디인가라는 영화는 2021년 썬댄스 영화제, 썬댄스는 1월에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열린 썬댄스 국제영화제에서 월드 프리미어 최초 공개를 가졌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또 썬댄스에서 최초 공개됐었냐면 이제 코다라는 올해 작품상을 탄 영화도 썬댄스에서 최초 공개됐었죠. 그래서 나의 집은 어디인가도 썬댄스에서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관객들한테 가장 사랑받은 영화로 꼽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는 어디서 배급을 했냐면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과 같은 해 이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배급했던 네온이라는 회사에서 이 영화 나의 집은 어디인가를 배급을 했습니다. 이 두 기자는
배동미 기자와 남선우 기자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영화를 보셨어요? 저는 일요일에 극장 가서 봤어요. 근데 굉장히 꽤 그래도 관객들이 있었고 같이 약간 눈물 흘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전통적인 극장에서 봤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럼 남선우 기자는요? 네, 저는 주말에 극장 예매를 했다가 다른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못 갔는데, 그래서 집에서 스크리너로 봤고요. 거실 불을 꺼놓고 TV로 연결해서 봤습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합니다. 네. 극장을 찾고 싶었는데 어, 그러질 못했네요. 송구스럽습니다. 어, 자, 이 영화 그러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지난번 첫 번째 랑데부 시간에 다뤘던 벨파스트하고는 다르게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불행한 역사의 직격탄을 맞은 경우예요. 벨파스트 경우는 이제 거기서 살짝 비껴났던 가족의 추억을 돌아보는 영화였잖아요. 근데 이 영화의 아프가니스탄 출신 주인공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또 바라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집은 어디인가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아, 이건 블록버스터다. 이거는 진짜 메인스트림이다.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볼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느낌이 오는데 모든 면에서 좀 마이너한 작품이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뒤집어 말하면 굉장히 소중하고 드문 필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러냐면 앞에서 제가 좀 그 노미네이션을 갖고 장황하게 말씀드린 대로 다큐멘터리도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극장 가서 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아주 독특하게 뭐 영화제 많이 다니시는 관객분들 외에는 많이 접하지 못했을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합친 다큐멘터리이고 그리고 어떤 성공한 사람 영웅의 이야기라기보다 가장 이 지구상에서 어, 이 가장자리에 있는 난민의 이야기이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난민 슬래시 이방인이자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아민이라는 캐릭터 죄송합니다. 실존 인물이죠. 아민은 그 성소수자라는 어떤 그 이중의 더블 주변성을 감당하면서 성인이 됐죠. 그래서 그런 이제 어, 두 겹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년에 이른 소년의 커밍아웃 스토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메인스트림하고는 거리가 먼 작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인 만큼 이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졌지만 그 목소리는 실제 이 이야기의 모델인 성인이 된 아민과 그의 실제 친구인 감독. 그러니까 이 다큐멘터리는 어떤 다큐멘터리냐면 다큐멘터리 중에는 감독이 카메라 뒤에만 있는 다큐멘터리가 있고 질문자로서 카메라 앞에 살짝 들어오는 다큐멘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의 집은 어디인가는 후자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라스무센 감독이 애니메이션으로 그려져서 이 작품 속에 나와서 아민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민이 오래 함께한 덴마크에서 만난 백인 애인 캐스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성 이런 주요 인물들은 실제 인물들의 녹음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더빙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프로덕션 노트를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일단 그 오디오로 이 감독과 이 아민이 대화를 나눈 걸 녹음을 해서 그걸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또 실제로 그 대화가 이루어진 그 실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촬영을 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재창작을 했을 거라는 게 제 짐작이에요. 실제로는 픽사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들도 배우들 연기를 일단 영상으로 찍은 다음에 그것을 애니메이션 작업에 참고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그랬으리라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힘닿는 데까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때는 현재고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 살고 있는 30대 중반에 이른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아민 나와비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꽤 성공한 학자예요, 연구자예요.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이제 프린스턴 대학과 레터가 오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장면도 있죠. 근데 이 호모세క్షual인 이 아민 나와비는
캐스퍼라고 하는 그 동성애 파트너랑 어떤 집을 구해서 정착을 할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정착을 앞두고,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죠. 그 중요한 지점을 앞두고 뭔가 아직까지 마음속에 묻어만 두었던 이야기를 해소해야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청했는지는 영화에 나오지 않지만 이 아민이 덴마크에서 다닌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백인 덴마크인 감독, 바로 라스무센 감독이죠. 감독에게 오랫동안 일부 진실을 봉인해뒀던 가족사, 자신의 가족사, 아프가니스탄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가족사와 피난의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회고하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도 봉인돼 있던 그 진실이라는 것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난민비를 획득하고 덴마크 국민이 되고 정착하고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안정된 지위에 온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하는 캐스퍼에게도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말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말하지 못했고 스스로에게서도 좀 이 차단을 시키고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떤 걸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이 아미는 어른이 됐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든 간에 살아남아서 어른이 되어서 지금 유럽의 덴마크라는 나라의 관용이 있는 사회에서 잘 살아남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거죠. 회고로 들어갈 때도.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심하고 영화를 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아민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서스펜스는 이제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미는 마치 우리가 미국 영화에서 보면은 이 테라피스트들한테 가면은 긴 소파에 누워가지고 과거를 회상을 하잖아요. 그런 세팅하고 비슷하게 라스무센 감독이 옆에 앉아 있고 이제 긴 침대 같은 그런 자리에, 그리고 마치 그 무슬림이 기도할 때 까는 것 같은 카펫 같은 게 얹혀 있는 그 침대 위에 누워서 이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이 마치 최면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그걸 굳이 그렇게 한 것은 최면이라는 어떤 좀 이례적인 이 지렛대가 필요할 정도로 아민에게 이것이 뚜껑을 열기 힘겨운 기억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10살이 되기 전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과거로 슝 하고 우리를 데려가요. 그때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고 또 웃음을 지었던 건 이 어린 아민이 카불 시내를 천방지축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지향이 많이 아주 분명했던 경우인데 누나의 치마, 옷 이런 드레스 같은 걸 입고 귀에는 헤드폰을 끼고 워크맨을 들고 카불 시내를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Take On Me 아시죠? 아하의 Take On Me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뛰어다니는 거죠. 대충 연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신지 모르지만 Take On Me라는 아하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청량음료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는데 그때 이 아하라는 밴드의 모트나켓이라는 그 리더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그 모습을 바로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로토스코핑이라고 하는 실사 위에 덧그리는 로토스코핑 기법으로 광고를 해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아니 저게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노래가 바로 이 애니메이션의 첫 팝송으로 나오는 게 한국의 관객으로서 저는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천진한 유년의 행복이 길지가 않아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소련과 미국의 정부군과 반군 뒤에서 서로 뭐랄까 약간 대리전을 내전으로 만든 것 같은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맘때. 그래서 소련의 지원을 받는 사회주의 정권이 있었다가 그들이 이제 미군이 뒤에서 무기를 대주는 그 무자헤딘이라고 하는 세력에 의해서 몰락하는 일이 생기고 아버지는 그때 이 오남매를 두고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꽤 터울이 많이 지는 것처럼 보이는 맏형, 큰아들이죠. 맏형은 그때 많은 아프가니스탄의 소년들이 그랬듯이 소년병으로 끌려가는 일을 피해서 스웨덴으로 일찌감치 떠나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화를 통해서도 아시고 뉴스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이 소년병사들은 또 모가디슈라는 우리 유승환 감독 영화에도 나왔었죠. 일단 끌려가면 제일 먼저 죽음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그다지
군사적으로 훈련도 못 받았고 이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전력이 아니라 맨 앞줄의 총알바지처럼 이용이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런 징집에서는 도망치고 싶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큰형은 스웨덴으로 일찌감치 이주를 했고, 그러면 오남매 중에 나머지 넷과 어머니는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이제 유일하게 이민 비자로 아프가니스탄인들을 받아줬던 러시아로 일단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의 그러니까 도주, 뭐 피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러시아는 또 이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0년대 초에 또 글라즈노스트 발표되고 이러면서 이 사회주의가 무너진 폐허 뒤에 바로 새 질서가 들어서는 게 아니라 물자는 부족하고 범죄는 횡행하고 그리고 경찰이고 관리고 간의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가령 이런 이제 관광 비자가 만료된 다음에도 모스크바에 머물고 있는 많은 이 난민 처지의 사람들을 검문을 하는데 그때 신분증 검사가 단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 체류 기간 지났다는 걸 지적하면 이제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그런 가해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경찰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그 가장 어렵고 공공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생활이 오래 갈 수 없었고 이 가족을 구해줄 수 있는 것은 스웨덴에서 청소일로 어렵게 돈을 모으고 있는 큰형뿐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미는 어머니, 형, 누나와 함께 한번 배를 타고 스웨덴으로 가려는 이 피난 시도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이제 여러 차례의 피난 시도 중에 영화에서 가장 상세하게 여러 개의 씬으로 묘사했던 그 피난의 시도였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게 이것이 다큐멘터리고 실화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영화라면 기승전결해서 뭐 이때쯤 성공하게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또 개입을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게끔 이렇게 나왔지만 그렇게 극적으로 보기 좋게 현실이 흘러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아미는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미성년자라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지만 또 홀몸으로 도착한 미성년자 난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대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마 틈을 목표로 해서 형의 배려로 혼자 몸으로 생면부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원래는 형이 있는 스웨덴으로 가고 싶었지만 덴마크 코펜하겐 공항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10대 소년으로부터 지금의 성공한 학자가 되기까지 그 사이의 시간은 있어 생략이 돼 있어요. 근데 아민을 아웃사이더로 만들고 어떤 그 사회 변방으로 내치는, 나는 남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난민의 지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성소수자라는 사실도 있었죠. 근데 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은 사회보다도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일단 무슬림 가족들한테 내쳐질까 봐 이 아미는 그걸 오랫동안 털어놓지 못해요. 성인이 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동성애 성향을, 심지어 마치 그것이 병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 치료받을 생각도 하고, 그리고 자라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도 과거에 자신이 덴마크에 도착했을 때 그 불법 이민 내지는 그 브로커, 그러니까 휴먼 트래픽이라 그러죠. 유럽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많은 그 전쟁 지역이라든가 독재 지역에서 도망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미립국을 시켜주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어린 난민에게 다짐을 했었거든요. 가족들이 다 죽었다고 꼭 해야 된다. 그리고 혈혈단신이라고 해야 된다. 근데 그게 마치 화인처럼 머리에 각인이 돼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거짓말, 픽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노트에 아프가니스탄 모국어로 쓰면서 그것을 제2의 진실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세뇌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도 말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제 이 캐스퍼 이전에 만났던 그 동성 애인에게 털어놨다가 서로 좋은 시기에는 그것이 이제 위로를 할 일이었지만 둘의 사이가 악화됐을 때는 그것이 애인이 자기를 협박하는
그런 빌미가 되는 또 두 번째 트라우마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이 난민으로서 성장기를 보냈다는 사실은 이 인물이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마다 고장이 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가 굉장히 뜨겁고 정치 경제적인 실제로 이 세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이기도 하지만 접근법 자체는 이 난민을 그냥 난민이란 이름으로 덩어리로 바라보는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이 아민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그 트라우마들이 이 사람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바꿔놨는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나, 이게 30대 중반에 이르러서 이걸 보여줌으로써 그 난민이란 이름을 온전한 개인으로서 다시 바라보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느낀 이 영화의 큰 미덕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영화에서의 난민 스토리라는 것은 물론 선의를 갖고 대부분 출발을 하지만 영화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여기 동조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몰입하게 할까 하다 보면 좀 이 난민을 발생시키는 원인들, 그 독재 정권이라든가 침공이라든가 내전이라든가 그런 것의 주체들이 보여주는 가혹행위, 억압 이런 걸 이제 시각적으로 전시하거나 이제 생생하게 진술하게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행을 구경거리로 삼는 어떤 순한 엔터테인먼트가 되기가 십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양식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독이 이 주인공의 친구로서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친구를 존중하면서 그것들을 장면화하는 걸 피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친구의 기억, 어렸던 친구의 기억들이 나와 있는데 러시아에서 배로 탈출을 시도하다가 그 배 밑창에 숨어 있다 풍랑을 만나는데 이제 그때 어떤 거대한 배가 해무 속에서 안개 속에서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것은 노르웨이의 이제 대형 여객선이었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크루즈 여행 같은 걸 즐기러 온 백인 승객들이 가득히 타고 있었죠. 근데 아민의 기억에는 그 작은 배에서 그 위를 올려다보던 자신의 기억, 그 큰 여객선의 갑판에서 내려다보면서 자기들을 사진 찍던 백인 승객들의 모습, 옆에서는 어른들이 같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어른들이 이제 우리 살았다고 기뻐하고 구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이 소년의 마음속 이상한 수치심과 기쁘지 않은 마음이 돌았던 것, 그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인 승객들이 막 플래시를 터트리다가 하나 둘씩 갑판 위에서 사라지는 걸 보여줘요. 사진 다 찍었다 이러면서 사라지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친구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또 친구의 주관적인 그 플리의 경험, 피난의 경험을 살리는데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여기가 바로 우리가 항상 이런 하드한 소재의 애니메이션을 보면 왜라고 묻게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돼지의 왕을 봤을 때 왜라고 왜 애니메이션이지? 라고 그게 제일 저한테 고민이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아주 직접적인 이유가 있죠. 이 아민이라는 이름은 성까지 포함해서 이 실제 인물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가명을 준 거죠. 그리고 목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주지만 얼굴 드러내지 않고 그것은 또 애니메이션으로 덮여 있죠. 그래서 그 친구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감독이, 그리고 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그런 일차적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제 느낌으로는, 인상으로는 이 애니메이션 세계 속에서 그의 회고가 일어남으로써 뭔가 아직도 이 덴마크의 시민으로 살아왔지만 아직도 해소되지 않는 병, 머릿속에서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고 이 뿔뿔이 흩어진 가족들에 대한 부채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코펜하겐의 시민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 같은 이 아민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어울리는 양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서 태도의 문제, 그러니까 연출자의 태도의 문제가 아까 제가 고난의 엔터테인먼트로 안 만들고 이제 상대를 취재원을 존중하고 그의 어떤 사소한 표정이나 이 망설임 같은 거를 제대로 잘 살려낸 영화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잘 보면은 각본에 감독이랑 이 아민 가명이지만 이름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재원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서 이 작업을 감독이 인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생각했던 애니메이션, 왜 애니메이션일까? 애니메이션을 택함으로써 이 영화가 누릴 수 있었던 장점이 뭘까? 이런 것들이 두 기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도 다큐이지만 애니메이션으로서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점은, 굉장히 영화가 촉각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실사와는 다르기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먼지가 풀풀 날리는 카불의 시내랄지, 아니면 아까 오프닝에서 뛰어다니는 아민의 모습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물장구를 치고 물이 튀고, 이런 모습까지도 굉장히 생생히 그려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촉각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만나고 떠나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 같이 동행했다가 하지만 함께 할 수 없을 땐 또 떠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시계를 건네고 그리고 같이 피난을 가던 형이 목걸이를 건네고 그게 사실은 내 몸에 다시 남음으로 인해서 어떤 촉각적인 기억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지점이 굉장히 애니메이션으로서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잘 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남선우 기자는 어떤 점이 솔깃하셨어요? 네,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영화가 어, 어떤 폭력의 현이라든지 난민들의 상황을 자극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감독이 친구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시선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이 애니메이션으로 극대화된 대목이 저는 그 아민의 누나들이 배를 타고 이동할 때나 그 컨테이너 안에서 어둠을 견뎌야 할 때 폐소공포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어, 굉장히 극단적인 흑백으로 빛과 어둠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 배 안에 천장에 그림자가 지고 사람들이 손전등을 어디에 비추느냐에 따라서 희미해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하는 그 애니메이션 연출이 우리를 같이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점에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봤기 때문에 이 장면만큼은 극장에서 봤다면 정말 또 다른 영화적인 체험이었겠다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좀 심리적인 접근법이 많이 돋보이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1980년대 이래 난민이라는 주제는 유럽 영화를 비롯해서 세계 영화에서 한 번도 중대한 주제가 아니었던 적이 없죠. 근데 이 많은 그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나 이제 러시아 사회의 초상이나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면서도 사회 비판적인 영화라기보다는 어, 초상화? 심리적인 초상화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적인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봤지만 저는 이제 이 작품이 애니메이션적으로 너무 기법적으로 굉장히 참신하다거나 엄청나게 막 섬세한 묘사를 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림체도 그래픽 노블을 연상시키잖아요. 그래서 막 비주얼이 굉장히 정교하다거나 전에 못 봤던 혁신적인 애니메이션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이 애니메이션 인물들의 움직임이 매끄럽다기보다 좀 천천히 약간 머뭇거리는 것 같아요. 슥슥슥 툭툭툭 이렇게 움직여가는 기분을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아민이란 사람의 행동하고 말하는 그 톤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감추는데 너무 익숙해진 수십 년 동안 어, 100% 솔직하게 살지 못했고 누구를 만나도 그를 믿을 수가 없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아까 애인이 나중에 이 협박의 꼬투리로 이 아민의 그 과거를 이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그런 식으로 뭔가 하나 한 수를 접어들고 사람들을 만났던 사람의 머뭇거림 이런 것들이 이 동화의 스타일과 어, 잘 어울리고 있다, 엇나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는 이 감독이
청소년기부터 알고 있는 이 친구의 표정이나 침묵이나 그런 것들의 의미를 알고 기다려줄 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당히 보통의 애니메이션 같으면 생략할 부분이라든가 바로 컷을 할 부분에서 좀 컷 타이밍이 커팅 포인트가 좀 늦다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늦다는 것은 그래서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호흡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난민이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사회에서 그 당시에 성소수자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이 인물에게 어떤 자국을 남겼는가가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요인은 보면은 그 요소들은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관계에 자기를 이렇게 던지지 못한다, 커미트먼트를 하기 어려워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거처가 생기고 뭐 입양도 됐겠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자기 집이 생겼겠죠. 그렇지만 그 영화 서두에 홈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감독이 아민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데 실제로 덴마크에 정착한 이후에도 아민은 지금까지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는 걸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꿈속에서는 추방될지 모른다는 공포에 쫓겼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런 것들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 영화를 보다가 새롭게 깨달은 거는 이 아민이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이라고 말하는 건 수치심이에요. 비굴했던 기억이나 그 폭력 앞에서 비굴했던 기억이나 남을 돕지 못했던 기억을 가장 끔찍한 감정이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도 경찰에게 러시아에서 끌려가는 상황에서 옆에서 폭력에 희생되는 그 여성 난민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못 도왔던 일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북유럽 승객들한테 구해달라고 아우성는 동족을 부끄러워했던 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는 게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아직 내가 타자의 마음을 상상하는데 너무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 아민에게 불행한 과거가 남긴 난민의 경험이 남긴 어떤 흔적을 꼽자면 이것은 그 게이 친구인 그 파트너인 캐스퍼와의 관계, 그 정착을 하는 시점에서 캐스퍼는 적극적이고 아미는 뭔가 좀 망설여하는 그 부분이 이 영화의 중요한 서플롯인데요.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아민이 행복으로부터의 도피랄까? 행복을 어색해한달까?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강박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이제 실제로도 온전한 가족이 다시 온전히 뭉쳐서 살지는 못하고 있다는 데도 있겠고 자기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일정 시기 동안 가족이 희생했다는 사실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덴마크에 받아들여주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의 시나리오가 그 얘기를 하다가 엄청나게 울음을 터뜨렸다고 본인이 회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비극의 시나리오에 본인도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매우 낯설어하는 심리 상태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 영화는 뻔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일러주는 영화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다루고 있는 주제의 긴급함이나 내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어 알리고 싶어라는 그 욕망에 앞서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착취하지 않고 영화로 옮길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감독의 어떤 성정 같은 태도 이상의 어떤 감수성 같은 것들이 그리고 그 아민과 감독 사이의 신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뭐 믿음이나 좋은 영화를 위해서 뭉쳤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영화가 그들 관계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좀 오래 다져진 조용한 신뢰 같은 게 있어서 괴로우면서도 굉장히 안정된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저는 이 영화 보다가 이제 연결되는 랑데부 영화로 뭐가 있을까? 바시르와의 왈츠? 막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두 기자님 역시 애니메이션들을 보셨어요. 그러면 일단 같은 배경,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배경으로 돼 있는 하나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을 배동미 기자가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파르바나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이라는 작품인데요.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는 작품인데, 우선 나의 집은 어디인가, 플리가 고통스러운 아프간에서의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국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난 이 난민 아민의 삶을 그렸다면, 파르바나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은 어쩌면 굉장히 지옥과 같이 변해버린 아프가니스탄 그곳에서 여전히 사람이 산다는 것을 그리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가혹한 삶을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 그 중에서도 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연대순으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나의 집은 어디인가가 친러시아 그 나지불라 대통령 정부 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러시아가 철수하면서 무자헤딘 이 잠시 권력을 잡았다가 또 탈레반으로 이어지는 이 힘의 공백을 차지하려고 했던 아프간 내부의 싸움의 시기를 그린다면 파르바나는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이제 탈레반이 집권한 이후에 그리고 9.11 테러 때문에 그 미국이 그 아프간을 침공해 오기 전 그 시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탈레반이 장악한 시기에 아프간을 그렸는데요. 영화의 오프닝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영화가 시작하면 비포장 도로로 이뤄진 카불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있는데 나의 집은 어디인가의 카불과 비슷한 모습인데요. 시장에서 아버지와 함께 글을 읽어주고 또 써주는 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우리의 주인공 이름이 파르바나이고요. 11살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시장 바닥에 나와 앉아 있는데요. 파르바나의 이 앞에 그 채찍과 총으로 무장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 탈레반이라고 하죠. 탈레반이 다가와서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여자가 주변에 관심을 끌잖아 라고 하면서 여자는 집에 있어야지 시장에 나올 게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르바나의 아버지가 같이 마침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있기는 있는데 갓난아기밖에 없어서 딸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항변을 해보지만 탈레반이 다음날 집까지 찾아와서 그 여성에게 금지된 책을 가르쳤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아버지를 데리고 가버립니다. 어, 그 편지를 읽어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르바나도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아버지가 끌려갔기 때문에 굉장히 슬퍼하지만 한편으로 더 비극적인 것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는 건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그 남편이나 아버지 혹은 남자 형제가 없다는 거는 생존 불가능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인데요.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버지나 남편, 아들, 뭐 남성 친척 이런 남성 보호자 없이는 여성 홀로 외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남성 보호자를 마흐람이라고 부르는데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마흐람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여성은 혼자 시장에 가서 식량을 구할 수도 없고 마실 물을 제대로 길어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몸을 숨긴 채 친척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마흐람 없이 여성 혼자 외출하게 되면 탈레반에게 몽둥이 세례를 맞고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게 이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집은 어디인가 속의 여성 캐릭터들이 사회주의 아래에서의 아프간, 나지불라 대통령 아래에서의 아프가니스탄 끝물이었기 때문에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아민의 누나들도 히잡 없이 머리카락을 드러낸 채 등장을 하는데 파르바나 아프가니스탄의 눈물 속의 여성 캐릭터들은 히잡을 쓰고 있고 심지어 어머니는 부르카를 쓴 채로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이 파르바나 가족은 탈레반에 끌려간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이 가족이 그 여섯 식구인데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어디 갔는지 알 수 없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오빠, 그리고 결혼할 나이가 된 언니, 그리고 파르바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갓난쟁이 남동생 이렇게 있는데요. 아버지가 끌려갔고 오빠도 없기 때문에 이 집에 마흐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굶어 죽게 생긴 건데 주인공인 파르바나가 중대 결정을 내리는 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소년처럼 옷을 입은 뒤에 가장이 되어서 목숨을 걸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파르바나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이라고 제목이 지어졌지만 원제가 사실 브레드 위너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빵을 얻어오는 자, 가장이라는 뜻인데 파르바나가 바로 이 가장이라는 뜻이죠. 남장을 한 채 정체가 들킬까봐 조마조마해하는 파르바나에게는 다행히도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탈레반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준 조력자인 그 학교에 같이 다녔던 여성 친구인 샤우지아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 역시 생계를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남자인 척을 하면서 카불 시내에서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소녀가 머리카락을 자른 채 씩씩하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작품의 주요한 이야기이고요. 이 작품은 사실 소설을 원작으로 했습니다. 브래드 위너라는 그 원작 소설을 쓴 데보라 앨리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탈레반 치하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현실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파키스탄 국경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촌에 가서 난민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방대한 인터뷰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인터뷰를 바탕으로 소설을 썼고 이거를 다시 애니메이션으로 옮기게 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인 우리에게는 매우 잘 알려진 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제작자로 참여해서 이 영화가 탄생할 수 있는데 역할을 했고요. 오늘 사실 오늘의 영화인 나의 집은 어디인가랑 비교해 보면 재밌을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나의 집은 어디인가 속에서 어머니 캐릭터가 바다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걸로 그려지잖아요. 이거는 약간 아프가니스탄의 그 지리를 알면 재밌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히 내륙에 있는 국가이거든요. 그 영토에 바다가 없어서 영해가 아예 없는 거죠. 그래서 바다를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북유럽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배를 탔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걸로 그려지는데 반대로 파르바나 아프가니스탄 눈물 속에서 이 주인공 파르바나랑 그리고 친구 샤우지아는 바다라는 곳에 가본 적은 없지만 바다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사진 한 장을 같이 보면서 아, 우리 이렇게 바다에 가보자. 10년 뒤에는 바다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바다가 꿈 같은 공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점에 약간 주목해서 보셔도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작년에 8월에 그 탈레반이 아프간을 적수를 했고 그러면서 중학교 이상의 여학교를 전부 다 폐쇄하고 여성들의 교육을 막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최근에 다시 문을 열겠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번복을 하면서 여학교를 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탈레반의 행태가 뉴스로 이야기되는 형태만 보더라도 그 파르바나 아프가니스탄 눈물 속에서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 사실은 결코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고 지금도 지구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보면 영화가 좀 더 가슴 아프게 그리고 영화가 좀 더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것 같고요. 이 영화가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끝나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땅 위에서 서 있는 가족들의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미군의 그 헬기가 오거나 미군의 폭격기가 옴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런 지점에 주목해서 보셔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그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의 삶의 조건은 사실 좀 앞선 세대였던 이 나의 집은 어디인가에서가 그 아민의 누나나 어머니에게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었고 그 브래드위너, 그 파르바나 아프가니스탄의 눈물의 소녀들한테는 아주 극악한 상황이었는데도 어려운 조건에서도 바다를 꿈꾸고 물론 나이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진취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게 또 다행스러운 역설인 것 같습니다. 남선우 기자가 골라온 영화는 저도 봤던 영화네요. 페르세폴리스요. 네, 저는 오늘 두 분이 앞서서 아프가니스탄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프가니스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 이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지도를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시리아,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네 국가가 나란히 내륙에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나의 집은 어디인가를 보면서 떠올린 영화는 페르세폴리스이고 이란의 옛 땅, 그 고제 페르시아의 수도가 바로 페르세폴리스이기도 하죠. 영화를 간단히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영화 또한 나의 집은 어디인가처럼 애니메이션이 다큐멘터리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독 마르잔 사트라피의 자전적인 이야기이자 동명의 원작 그래픽 노블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보다 만화책으로 페르세폴리스 접한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원작 만화 2000년에 처음 세상에 나왔고, 영화는 2007년에 제작돼서 한국에서도 2008년에 개봉을 했는데요. 보니까 2018년에 재개봉도 잠깐 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때 극장에서 페르세폴리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마르잔 사트라피 감독을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1969년 이란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세폴리스도 프랑스어로 된 작품이죠. 그래픽 노블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고
동화책 작가이자 영화 감독도 하는 굉장히 다재다능한 감독이고, 장편 영화 필모그래피를 살짝 훑어보자면 데뷔작인 페르세폴리스 이후에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작품을 찍었고요. 할리우드로 진출해서 라이언 레이놀즈와 더 보이스라는 코미디를 찍었고, 로자문드 파이크가 주연한 전기 영화인 마리퀴리를 찍었습니다. 필모그래피가 굉장히 다채로운데 이제 그 시작점에 페르세폴리스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이 제목에서도 조금 감이 오시겠지만 페르세폴리스도 이란의 역사를 읊으면서 이제 문을 엽니다. 이란이 영국령이었는데 황제의 독재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경제 발전은 이뤘지만 사업을 통해서 발전을 이뤘지만 시민들은 너무 고통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왕정과 이슬람 성직자들도 갈등이 심해지고요. 그러다가 이 영화 이제 배경인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초반 그때에 이제 국왕을 타도하려는 혁명이 일어서 이란에서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색출도 심해지고 이슬람 근본주의 기조는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런 배경에서 가족을 잃고 친구들과 지는 게 당시 이란 사람들의 상황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 혁명 직후인 1980년 9월에는 이란의 혁명에 이제 위기감을 느낀 주변 국가 이라크가 이란을 공격하면서 무려 8년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독재 타도를 위한 혁명에서 전쟁을 거치면서 늘 삼엄한 공포에 휩싸여 있는 테헤란이 영화의 배경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혼란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냐 하면 바로 감독의 이름과 같은 소녀 마르잔입니다. 나의 집은 어디인가의 아민에게는 장클로드 반 있잖아요. 근데 페르세폴리스의 마르잔에게는 브루스 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그렇게 네. 포스터를 집 방에 걸어놓는 거 기본이고요. 막 그렇게 액션 동경하고 펑크, 락 음악을 즐기는 터프하면서도 야무진 소녀가 우리의 주인공 마르잔인데요. 영화에 막 마르잔이 비지스 앨범 구하러 다니고 마이클 잭슨 노래 듣고 하는 장면이 또 귀엽게 나오거든요. 음, 저는 또 미소 지으면서 본 장면이 마르잔이 할머니랑 극장에서 고질라를 보는 대목이거든요. 네. 스크린 안에서 막 우당탕탕 난리가 벌어지는데 객석의 관객들도 막 시끌벅적해져서 우리가 랑데부 첫 시간에 얘기한 벨파스트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네, 페르세폴리스가 앞에 두 영화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엄청 유머러스해요. 그러니까 네, 그쵸. 소녀의 캐릭터도 그렇지만 되게 위트가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또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이 좀 독특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들 네. 좀 공멸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웃으면서 볼 수 있는 작품이.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취향의 여성이 이란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또 동네 골목에서도 마르자는 이렇게 여성에게 주어진 이슬람 사회의 억압에 저항을 하는데 이런 마르잔이 좀 더 자유롭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의 부모는 마르잔을 오스트리아 빈으로 보냅니다. 이란은 계속 전쟁 중인데 말이죠. 그렇게 태와 빈을 오가면서 성장하는 마르단의 이야기가 곧 페르세폴리스인데, 방금 혜리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의 집은 어디인가나 파르바나보다는 훨씬 발랄한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페르세폴리스 다시 보면서, 내가 이 영화를 왜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었지 싶더라고요. 약간 어두운 현실이 당찬 소녀의 눈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나올 뿐이지, 또 혁명 과정에서 삼촌을 잃고 전쟁과 도 거치면서 이웃과 친구들을 잃어야 했던 그런 이란인들의 역사는 또 그대로 영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페르세폴리스를 나의 집은 어디인가와 나란히 두고 보시길 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요. 혁명이나 전쟁, 또 이주 난민의 역사를 다루는 영화라고 하면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는 스크린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소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향수병이라든지 정치적인 투쟁이라든지 뭐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집단적으로 겪어야 하는 아픔을 의뢰 떠올리기 마련인데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나의 집은 어디인가 영화는 그 안에 개인, 특히 어린이, 청소년 한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엮어서 볼만한 두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땅에 전쟁이 일어나도 첫사랑을 하고 집 없이 떠도는 와중에도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는 게 사람이잖아요. 저는
페르세폴리스와 나의 집은 어디인가가 그 점을 말하는 영화라서 참 좋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상적인 마르잔의 대사가 있는데요. 페르세폴리스 이제 중후반부에 성인이 된 마르잔의 연애사가 쭉 펼쳐지는 시퀀스가 있어요. 네, 애인을 떠나보내고, 네, 마르잔이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혁명 때문에 가족 중 한 명을 잃고, 전쟁도 견뎌냈는데, 한낱 사랑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러면서 남자친구를 보내고 이렇게 풀이 죽어서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들 보면 전쟁터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용기라고 생각해요. 나의 집은 어디인가에 아민도 계속해서 어떤 죄책감, 행복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데 마르잔도 고국에 두고 온 사람들의 얼굴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네, 그런 죄책감을 느끼기에도 사실 너무나 멀리 있는 우리와 같은 외국의 관객들은 그 마르잔이 이런 말을 할 때 비로소 있는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영화 속 주인공들 그리고 실제 인물들이 놓인 상황을 좀 다시 한번 살피게 되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페르세폴리스를 다시 봤고요. 이 영화에도 애니메이션으로서 매력적인 장면이 있어서 좀만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마르잔이 2차 성징을 겪으면서 막 몸이 부풀고 퍼지는 거를 약간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작화한 부분을 되게 좋아하고요. 또 데칼코마니처럼 늘어선 병사들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고 아래로 곧고라지는 장면에서는 거울같이 묘사를 해서 소름이 돋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르잔이 중간에 이제 우울증에 잠깐 빠지기도 하는데 그때 영화의 로키 OST인 아이 오브 더 타이거가 흐르면서 마르잔이 확 다시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마치 뮤직비디오 같은 장면도 있거든요. 그런 즐거운 애니메이션 시퀀스들도 즐겨주셨으면 하고요. 찾아보니까 네이버 웨이브 같은 곳에서 VOD 개별 구매로 보실 수 있더라고요. 페르세폴리스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상세하고 차분한 가이드 감사드립니다. 근데 정말 이 남선우 기자 얘기 듣다 보니까 페르세폴리스 기억이 새록새록 다시 나는데요. 사실 이 영화 전체가 프레임이 그 액자가 있는데 아까 왜 웃기긴 하지만 좀 씁쓸한 것을 두 번째 관람하면서 느끼셨다고 했는데 이 프레임이 뭐냐면 할머니가 나중에 할머니가 그랬나? 뭐 아무튼 집안 어른이 마르잔한테 다시 오지 말라 그래요. 이란으로 다시 오지 말고 그냥 넌 유럽에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살아라. 이렇게 맞아요. 네. 얘기했는데 이 과거로 회상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의 집은 어디인가는 이제 감독의 질문으로 인해서 아주 각 잡고 회고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페르세폴리스 경우에는 그래도 이 테헤란과 페르세폴리스,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자기 고유의 문화가 있는 곳을 마르잔 사트라피는 되게 그리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항으로까지는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서 공항까지는 가는데 맞아요.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공항에서 담배를 필 수 있었으니까 이제 그 담배를 뻑뻑 피면서 그 연기 속에서 회상을 하는 게 이 영화의 액자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영화를 자세히 봤는데 네.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그 아, 회상을 하는 거였어요. 오를리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뭐랄까 그 웃음과 그 비탄과 이런 게 결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잘 보여주기도 하고 사실 페르세폴리스는 그래픽 노블이 굉장히 성공적이기도 했지만 작화 자체가 매우 개성적이고 애니메이션으로서 굉장히 유니크하죠. 그러니까 뭐랄까 일관성 또 디자인적인 고 장식적인 그런 캐릭터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음악적인 묘사들이나 그리고 어떤 그 여성의 섹슈리티가 눈뜨고 뭐 이런 걸 보여주는 대담한 표현 같은 거는 뭐 표현의 수준은 다르지만 이제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한 터닝 레드, 그러니까 메이의 새빨간 비밀 그 영화 보면서도 조금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질 만한 부분이 아까 왜 연애 남자들 천태만상 남자 시리즈 뭐 이런 거 나올 맞아요. 그거랑 그 부분 말씀하셔서 제가 나의 집은 어딘가에 대해서 빼먹은 부분이 생각났는데 나의 집은 어딘가가 전체적으로 무겁고 좀 사색적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용기를 내야 하는 30대 남자의 시점이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 미소 짓게 되는 그 유일하게 살짝 햇빛이 비춰드는 부분 그리고 가족들의 속 깊은 애정 같은 걸 깨닫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게이 소년 그리고 나중엔 청년의 짝사랑의 연쇄 뭐 그게 연예인이든 뭐 레슬러든 뭐
진짜 실제로 만난 형이든 간에 그런 계속 짝사랑이 이어지는데 말도 못 해보고 포기하고 그리고 그 상상 속에서만 상대방들은 나한테 윙크를 보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웃음을 짓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페르세폴리스 얘기 듣다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브래드 위너도 빨리 봐야겠네요. 제가 늘 리스트업을 해놓고 항상 그런 아직도 스스로와 약속을 못 지킨 작품이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덕분에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들을 만한 내용이 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음 가장 가까운 시내 21 스페이스에는 어떤 코너가 마련돼 있을까요? 네, 그럼 제가 예고를 해드릴게요. 4월 20일 수요일 밤 11시로 예정되어 있고요. 저희 김혜리의 랑데부와 마찬가지로 시네21 스페이스에서 고정 코너로 운영하고 있는 다혜리의 작업실, 이다혜 기자가 운영하는 코너인데요. 세 번째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소리꾼 이다람 씨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다람 님이 첫 산문 오늘도 잘함을 출간하셔서요. 이자람님을 모시고 대화 나누는 시간 다음 주 수요일 밤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도 자람에 관한 이야기 이다혜 기자의 진행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각 저희 이야기 들어주시고 아직 못 본 영화 그리고 봤던 영화 추억하고 못 본 영화 같이 상상해 주신 여러분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방에 있지만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편히 주무세요. 두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내세요. 2주 후에 봬요.